긴 비행 후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 다리 스트레칭을 하시는군요. 화장실로 가서 세수도 좀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네요. 짐도 날아다니고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요. 9,000m 상공에서 추락하고 있어요.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기도 전에 모든 것이 검게 변합니다. 2001년 초 거대한 보잉 747기가 4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태우고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비행은 12,000m 고도의 관성 속도로 도달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제공되고 있었고 승객들도 다른 비행기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금 전 부산과 일본 도쿄를 오가는 일본 항공편 하나도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250명의 사람들이 탑승한 더 작은 비행기였어요. 이 비행기도 약 고도 11,000m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비행기는 겨우 600m 떨어져 있는 유사한 비행 경로 위에 있었고 일본 혼슈 섬의 상공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보잉 747기의 조종사가 충돌 방지 표시기의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을 때 두 비행기 모두 교차로에 가까웠어요.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현대 항공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항공교통관제소의 조정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비행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조종사에게 안내를 해줘요. 항공교통관제의 핵심은 충돌이 불가능하도록 항로를 잘 구성하는 것이죠. 모든 현대식 비행기에는 충돌 모니터 장치가 있지만 이건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됐어요. 충돌 방지 알람이 윙윙 울리는 동안 26세의 훈련생 하치타니 히데키는 관제탑의 레이더 뒤에 앉아 두 비행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10대 이상의 비행기를 감독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그는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감독 없이 혼자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기도 전이었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죠. 충돌 가능성을 알아차린 그는 재난을 막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재빨리 부산에서 출발한 비행기와 연락을 취했어요. 11,000m에서 순항하고 있던 비행기에 두 비행기 사이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아래로 내려가라고 했죠. 하지만 서두르다가 하치타니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다른 비행기에 연락을 했던 거예요. 보잉 747기의 고도를 낮추라고 말했어야 했다고요. 조종사는 그의 지시에 따랐고 12,000m에서 11,000m로 낮췄어요. 747과 정확히 같은 높이가 되었죠. 두 비행기 모두 시속 800km로 충돌 노선을 타고 서로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어요. 하치타니는 이제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부산발 비행기가 하강하지 않은 것을 알고는 급히 우회전을 지시했습니다. 물론 그 지시도 다른 비행기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조종사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회전을 하라는 지시는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항공교통관제사와의 통신이 두절되었고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어판 뒤에서 허둥대는 하치타니를 보고 그의 상관은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연락해서 고도를 높이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이 지시를 전달한 비행기는 그날 운항을 하지도 않는 비행기였어요. 두 비행기는 그 메시지가 모두 자신들을 위한 메시지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보잉기 조종사는 적어도 근처에 다른 비행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항공교통 관제탑을 믿으며 안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누군가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겠죠? 이 시점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탄 승객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다른 비행기를 곧장 박아버릴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로 과자를 먹고 다리 스트레칭을 하고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이 600명 이상의 승객들에게는 훈련을 충분히 받고 자신감이 넘치는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얼어붙을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는 조종사라면 절대 봐서는 안 될 것을 앞유리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또 다른 비행기였어요. 보잉기의 조종사는 고양이 같은 반사신경과 놀라운 침착함으로 스로틀을 잡고 충돌이 일어나기 몇 초 전 비행기의 고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다른 비행기의 바로 아래를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조종사인데 하늘 대신 눈앞에 땅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비행기 모두 온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승객들은 이 모든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방향이 바뀌면서 비행기 안에 승객들은 무력하게 구르고 부딪혔죠. 비행기가 갑자기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와 충돌한 정도의 힘으로 지붕에 부딪혔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모든 물체와 사람들이 공중으로 던져졌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가 방금 지상에 추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승객 7명과 승무원 2명만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조종사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의료팀의 빠른 행동과 조종사가 보여준 놀라운 결정과 기술 덕분에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연약한 금속 껍데기를 타고 최대 시속 800km로 하늘을 날겠다고 자원하는 셈입니다. 땅에서 10에서 11km나 떨어져 크고 위험한 모터에 둘러싸여 있죠. 비행기 자체가 고장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을까요? 허드슨만 착륙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역경을 숙련된 조종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우입니다. 2009년 1월 15일 1호 사고편은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비행할 예정이었어요. 조종사인 체즐리 셀렌버거는 전직 제트 조종사로 80년대에 상업 비행으로 전환한 조종사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조건도 좋았습니다. 155자리가 만석인 전형적인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1분 30초 만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900m까지 올라갔을 때 비행기는 기러기대를 쳤어요. 기러기가 비행기 전체를 덮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몇몇 기러기가 두 엔진에 모두 끼었다는 거였어요. 셀렌버거는 엔진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항공교통관제소에 연락했습니다. 조종사에게 공항에 착륙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엔진은 고장났고 착륙할 수 있는 확실한 활주로도 없었기 때문에 탑승자 모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가 상황을 통제해야만 했어요. 비행기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는 정상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게 날아서 조지 워싱턴 다리를 겨우 270m 위로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비행기를 보고 겁에 질렸지만 탑승객들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는 몰랐겠죠. 비행기가 시속 220km로 질주하면서 셀렌버거는 앞에 허드슨 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어요. 관제탑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활주로에만 착륙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업용 조종사들은 강에 착륙하는 건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술렌버거는 땅으로 날아가는 동안 명료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착륙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먼저 코보다 꼬리가 먼저 물에 닿도록 했습니다. 코가 먼저 착륙하면 엔진이 더 손상되고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았고 물 위에 착륙을 했습니다. 느리고 안정적인 속도가 나오도록 수면에서 추진력을 점차 감소시켰고요. 멀리서 본 사람들은 이 비행기가 느리게 움직이는 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객선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와 발이 묶인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승객들은 날개 위와 공기주입 미끄럼틀 위에서 기다렸어요. 강물과의 충돌로 모두 경상을 입었지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셀렌버거 기장은 가장 훌륭한 조종사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죠. 심지어 이 영웅적인 사건에 대한 영화도 나왔답니다. 집에서 일어나 우산을 꺼냅니다. 토요일이고 청소날이에요. 마법 버튼에 손을 뻗으니 접시, 가구, 벽바닥, 심지어 옷장에 있는 옷까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요. 하루에 남은 시간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먼지 하나 없는 소파에 좋아하는 책을 들고 눕습니다. 이 공상과학 소설 같은 설정은 프란시스 게이브에게는 수십 년 동안 현실이었어요. 그녀는 집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고용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완벽히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프란시스는 1915년 아이다호에서 태어났어요. 그녀의 아버지 프레드릭은 건축자이자 건설업자였어요. 그의 직업 때문에 가족들은 이사를 많이 해야 했고 프란시스는 18개의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녀는 자기가 매우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학교에서의 모든 것들이 나에겐 너무 느리게 움직였다고 말했어요. 이 소녀는
아빠와 아빠의 동료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하는 걸 보고 기술을 배웠어요. 프란시스는 포틀랜드에 있는 폴리테크닉 여자 고등학교를 16살에 졸업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죠. 1970년대 후반에 그녀는 이혼해 두 아이의 엄마로 싱글맘이 되었어요. 그녀는 늘 집안일을 힘들기만 하고 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모아가잼이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알아차렸어요. 프란시스는 너무 화가 나서 이 모든 것을 완전 끝장내기로 결심했죠. 정원 호스를 꺼내 잼을 제거하고 스스로 청소하는 집을 직접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오리건주 집을 거대한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식기세척기로 바꾸는데 10년 이상이 걸렸고 수천 달러의 자비를 사용했어요. 1984년에 모든 게 완성되었죠. 프란시스는 자체 청소하는 건물 공사로 공식적인 미국 특허를 받았어요. 완전히 청소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68개의 개별 장치로 구성되어 있죠. 모든 방 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프란시스는 우비를 입고 우산을 꺼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기 위해 버튼을 눌렀어요. 스프링클러가 돌면서 비누와 물을 뿌리죠. 그런 다음 모두 헹궈졌어요. 그 뒤에 따뜻한 공기가 통풍구를 통과해서 모든 걸 말렸죠. 1시간도 안 돼서 벽, 바닥, 욕실, 화장실 그리고 목욕탕 모두 보송보송 건조되었어요. 바닥은 많은 해양 리스틸로 코팅되어 있었고 벽 쪽으로 아주 약간 기울어져 있었어요. 모든 방 가장자리에는 배수로가 있었어요. 스프링클러의 물은 그냥 낭비되지 않았어요. 집 밖으로 빠져나와 가는 중에 개집으로 들어가 개를 씻겨주었죠. 세탁이 안 되는 가구들은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투명 아크릴 케이스로 덮었어요. 책은 방수 재킷이 있었고 종이는 플라스틱 상자 밑에 밀봉되었고 특허권을 포함한 벽에 있는 그림에는 안전을 위해 유리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불을 젖지 않게 침대는 천막을 덮었죠. 프란시스는 실내 천 덮개를 위한 자신만의 방수천을 발명했어요. 잔장은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이 접시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옷은 옷장 옷걸이 안에 넣어져 세탁하고 말려진 다음 여전히 옷걸이에 매달린 채 쇠사슬로 옷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모든 전기 콘센트는 안전하게 덮여 있었죠. 카펫이나 커튼은 없었어요. 먼지가 생기는 건 금지였어요. 가끔 관이 터져 물이 원치 않은 모든 방향으로 뿌려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대체로 약 20년 동안 순조롭게 작동되었어요. 프란시스는 더 많은 자체 청소집들 그리고 심지어 자체 청소하는 사무실 건물, 병원 그리고 전 세계의 마을들을 꿈꾸었어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청소에 진절머리가 난 미혼모와 여성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청소를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미국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강의를 하고 디자인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신문과 TV에 출연했지만 그 아이디어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어요. 2002년 그녀는 집을 운영하거나 특허를 갱신한 여유가 없어서 특허가 만료되었어요. 프란시스는 집을 구경시켜주면서 돈을 벌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것과 홍수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한때 가장 깨끗했던 집이 어수선한 건축물이 되어버렸죠. 2009년 그녀는 은퇴주택으로 이사했어요. 그 집은 몇 년 후에 이제는 직접 청소해야 하는 새로운 주인에게 팔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조롱했고 스스로 청소하는 집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와 건설업자들 사이에는 요즘 그녀의 아이디어가 기능적이고 현실화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요. 1998년 컴퓨터가 인기를 끌면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뺏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동기부여해주는 사탕 디스펜서에 대한 훌륭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냈어요. 이건 화면에 광학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 센서는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주시하고 업무용 이메일을 보내거나 긴 중요한 문서를 끝낸 것에 대해 사탕을 보상으로 줍니다.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많은 사탕을 얻게 되죠. 연필, 폰, 립밤 그리고 다른 작은 필수품들을 손목에 휴대할 수 있는 사이보그 모양의 손목 주머니는 2001년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가을에 나뭇잎 긁어 모으는 일을 즐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발명가의 독특한 해결책인 사람의 자연스러운 신체 움직임과 일치한다는 말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나뭇잎 모으는 바지는 바짓가랑이에 지퍼가 달린 유연한 관이 있으며 그 중간에 걸으면서 나뭇잎을 모으는 망이 달려 있어요. 나중에 남은 나뭇잎 더미를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온실 헬멧은 대도시 사람들에게 자연을 가져다 주기 위해 고안되었어요. 선반에 작은 식물이 올려진 머리에 자체 폐쇄적인 김이 서리지 않는 돔을 쓰는 거예요.
숨을 내쉴 때 식물들이 모든 나쁜 요소들을 처리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순수한 산소를 재충전시켜줍니다. 헬멧에는 돔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인터컴 시스템이 장착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이 있지만 하루에 24시간 내내 반려동물이 원하는 관심을 몸소 줄 수 없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반려동물을 쓰다듬어주는 기계에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이건 기계 손으로 고양이와 개 모두를 위해 작동되고 편안한 음악을 들려줘요. 이 기기는 멍멍이나 야옹이가 모션 센서 플랫폼에 올라가면 활성화돼요. 반려동물의 귀는 수프 접시처럼 엉뚱한 곳에 들어갈 수 있고 음식을 사방에 묻힐 수 있어요. 1980년 누군가가 이걸 손봐주기로 결정했고 가볍고 조절 가능한 사용하기 쉬운 동물 귀 보호기에 대한 특허를 얻었어요. 음식에 닿는 걸 막기 위해 주로 긴 귀를 가진 개와 반려동물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었어요. 또 특별한 날을 위해 튜브에 장식하는 걸 제안하기도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직업적인 이유로 음식 주변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먹는 것을 막아주는 얼굴 마스크가 발명되었어요. 셰프, 요리사 그리고 음식을 다루는 다른 식당 직원들은 이걸 착용하고 작은 자물쇠로 잠글 수 있어요. 숨쉬는 것과 대화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먹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이어트를 영원히 할 거예요. 썰매 바지는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좌석과 주인을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다리 및 허리 스트랩이 부착되어 있어요. 인체의 형상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목적지에 닿은 썰매를 멈추려면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서 방금 바지를 안 타고 온 척하고 걸어가면 돼요. 1923년 머리 운동기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위해 발명되었어요. 두 사람이 이빨 사이에 금속판을 물어요. 그 판은 스프링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요. 한 쌍이 각자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머리로 일종의 줄다리기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년, 달 그리고 분으로 알려줄 수 있는 멋진 시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 기대 수명은 몇 가지 통계적인 방법과 소유자의 개인적인 건강 요인에 기초해요. 시계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그 데이터를 재설정하기 위한 버튼과 스위치가 있어요. 반려동물 전시옷은 집에 주인님을 혼자 둘 수 없는 동물을 위한 완벽한 선택일 거예요. 조끼나 벨트 같은 건데 튜브 모양의 통로가 주인의 온몸 전체에 걸쳐진 거예요. 구조물 전체가 투명해요. 먹이를 주고 반려동물을 꺼낼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어요. 인공손과 허리에 착용할 수 있는 현금 보관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 팁 요구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는 튜브에 넣은 돈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면 팔지 않은 표시가 떠요. 1960년대에 발명된 바다 신발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줘요. 오리발 프로펠러를 사용했고 떠 있으려면 착용한 사람의 훌륭한 균형 감각이 필요했죠. 이 여성의 이름은 릴리언 보이어입니다. 잠깐만요. 왜 비행기 날개 위에 서 있는 거죠? 1921년부터 릴리언은 비행기 위에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공중요기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멋진 쇼를 선보이는 법을 알고 있었고 미국 전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릴리언이 특이한 경력을 시작하게 된 건 완전히 우연이었어요. 그녀는 평범한 21살로 시카고 한 식당의 웨이트리스였는데 엘머 패트리지와 조니 매치커라는 두 명의 조종사가 그 식당의 단골 고객이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릴리언에게 복역 비행기 커티스 JN4D 제니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릴리언은 동의했고 그들은 지역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곧 릴리언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그녀의 생애 첫 비행이었고 매우 신이 났습니다. 비행은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사실 얼굴에 느껴지는 강한 바람과 귀를 멍멍하게 하는 엔진 소리에 릴리언은 비행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흘 후 패트리지는 릴리언에게 또 비행기를 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이번엔 릴리언이 뭔가 대담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비행기가 시속 105km로 날고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날개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더 많은 걸 하고 싶었죠. 그래서 날개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는 내내 패트리지는 릴리언에게 앉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뛰어내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엔진 소음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릴리언은 전혀 겁먹지 않았는데 오히려 즐기고 있었죠. 조종사는 릴리언의 재능을 알아보고 빌리 브룩에게 릴리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채터누가 공항에서 일했는데 비행기 날개에서 묘기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동의했고 곧 릴리언은 훈련에 착수했습니다. 릴리언은 식당 일을 그만두고 풀타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5개월 동안 채터누가의 한 헛간에서 스턴트 연습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모형 비행기와 폭신한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아 사용했어요. 릴리언은 달리기와 다른 운동뿐만 아니라 훈련사와 체조를 했고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곧 진짜 비행을 할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릴리언은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릴리언은 한 손으로 비행기에 매달리거나 무릎이나 발목으로 매달리는 것과 같은 묘기를 한 최초의 여성 스턴트맨이었습니다. 그 용기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릴리언은 곧 매우 유명해졌어요. 릴리언과 브록은 다양한 박람회와 축제에서 에어쇼를 하기 시작했고 릴리언은 진정한 스타가 됐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오면 군중은 항상 그들을 알아봤어요. 항상 자동차가 릴리언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적인 팬들이 많았습니다. 릴리언은 그 당시에 매우 위험한 묘기를 연기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철사를 들고 조정석 밖으로 나오곤 했는데 철사 끝에 마우스피스가 달려 있었어요. 날개 끝에서 몇 가지 묘기를 선보인 후 그걸 물고 비행기 밑에 매달렸습니다. 관중들은 몇백 미터 아래에서 철사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충격적이면서도 놀랍게 보였습니다. 릴리언이 이 묘기를 펼치면 관중들은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브록이 특별한 사다리를 내리면 릴리언이 그것을 잡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릴리언과 브록에게 자신들이 매우 위험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줬죠. 1924년 한 쇼에서 그들은 특이한 묘기를 부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릴리언이 복엽 비행기 날개에 서 있는 동안 브록이 비행기로 공중회전을 하려고 했어요. 계획은 릴리언이 발을 끈에 밀어넣는 것이었고 공중회전의 원심력이 릴리언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묘기 중에 뭔가가 잘못되어 끈이 끊어졌어요. 릴리언은 날개에 세게 부딪혔지만 가까스로 좌석으로 다시 기어올랐습니다. 부상을 당했지만 쇼를 계속했어요. 1925년 10월 뉴저지 트렌턴에서 공연하고 있을 때 릴리언은 낙하산 점프를 하는 동안 또 다른 3번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연 첫날 바람 때문에 착륙 지점을 벗어나게 되었고 릴리언은 대관람차 좌석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이것이 단지 그저 스턴트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운 좋게도 관람차 운전사는 릴리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놀이기구를 멈췄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릴리언이 낙하산 조종에 실패하고 그랜드스탠드의 지붕에 부딪혔습니다. 지붕과 세게 충돌했고 그곳에 갇혔는데 사람들은 릴리언이 내려오는 걸 돕기 위해 사다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공연 3일째 릴리언의 낙하산은 하마터면 텐트 위에 떨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그녀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 최대한 세게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낙하산이 뒤집어졌고 릴리언은 15m 아래 땅으로 바로 추락했습니다. 많은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릴리언은 매우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2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모든 병원비는 익명의 후원자가 지불했습니다. 릴리언은 아마도 박람회의 회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녀를 좋아했어요. 사실 그녀는 스타였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그녀를 흠모했습니다. 하지만 릴리언은 돈이나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진 않았어요. 릴리언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죠. 공연으로 많은 돈을 번 것은 브록이었고 그것은 릴리언의 결정이었어요. 그들은 보통 2, 3일 연속으로 혹은 심지어 일주일 내내 공연을 했습니다. 한 번의 공연으로 $1,000에서 $1,200를 벌었어요. 하지만 릴리언의 몫은 $100밖에 되지 않았어요. 릴리언이 말했듯이 그건 여전히 상당한 액수의 돈이었고 그녀에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브록은 사업을 운영하고 비행기를 정비하고 정비사와 승무원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쇼는 릴리언 보이어의 하늘을 나는 서커스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브록은 릴리언을 사랑했어요. 끊임없이 함께 일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릴리언은 브록에게 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브록은 여전히 릴리언을 아꼈고 릴리언은 그 점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목숨이 달린 일에 자신의 조종사를 믿었고 그의 능력을 높이 샀어요.
사실 릴리언은 브록이 자신이 아는 최고의 조종사라고 말했습니다. 매번 비행을 하기 전에 브록은 모든 시스템, 전선 그리고 메커니즘을 2번씩 확인했습니다. 브록은 릴리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릴리언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묘기를 생각해낸 사람은 브록이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존재했고 둘은 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브록이 세상을 떠난 후 릴리언은 다른 조종사와 스턴트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브록을 믿었던 것처럼 그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대표적인 묘기 중 하나는 차에서 비행기로 옮겨 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조종사와 그 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죠. 1921년과 1928년까지 계속된 스턴트 경력 동안 릴리언은 41개의 미국주와 캐나다에서 352회 쇼를 공연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옮겨 타는 묘기를 143번 펼쳤고 37번의 낙하산 점프를 했습니다. 하지만 1928년 저고도 비행이 금지되었고 그래서 비행기 날개에 행해지는 위험한 스턴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의 반세기 후 릴리언은 샌디에고 항공우주박물관에서 다시 한번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박물관의 일부 구역이 릴리언의 놀라운 업적을 전시했습니다. 릴리언은 그곳의 모든 행사에서 주빈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잉 PT-17 복역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80대가 된 릴리언은 날개 위를 걷거나 위험한 묘기를 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착륙했을 때 릴리언은 정말 묘기를 펼치고 싶었다고 인정했어요. 조종사는 릴리언에게 조종실에서 나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게다가 릴리언은 브록을 믿었던 만큼 그 조종사를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1944년입니다) 이 사람은 조셉 허먼이고 낙하산 없이 5,486m 상공에 있습니다. 불과 몇 초 전에 그는 독일로 가는 임무를 띠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보통 비행사와 승무원들은 비행기 안에서 낙하산을 착용하지만 조셉은 편안한 것이 좋아서 무거운 낙하산 배낭을 벗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공격을 받았어요. 그는 모든 승무원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낙하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에 비행기가 폭발했어요. 폭발로 인해 조셉은 비행기에서 내동댕이 쳐졌고 그는 낙하산 없이 밤하늘을 회전하며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강, 호수, 수영장은 안전하지 않아요. 빠른 속도로 물에 떨어지는 것은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눈이 쌓인 곳은 아주 좋아요. 충분히 깊이 눈이 쌓여 있다면 착륙으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때는 11월이고 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숲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와 덤불은 낙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땅에 떨어진다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시간이 좀 더 흘렀고 이제 그는 1829m 상공에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무언가에 부딪혔고 반사적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비행기의 파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누군가의 다리였어요. 알고 보니 승무원 중 하나가 방금 낙하산을 폈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친구의 다리를 붙든 채 조셉은 거의 땅에 다다랐습니다. 둘은 모두 충격에 대비했어요. 하지만 낙하산은 한 사람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게가 2배가 되자 안전한 속도로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비록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낙하산 파트너 덕분에 그는 여전히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5,486m 상공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낙하산이 없이 이루어진 자유낙하의 최고 기록이 아닙니다. 베스나 벌로비치를 소개합니다. 약 50년 전 그녀는 수습 승무원이었고 여느 때처럼 선실에서 승객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만 58m 이상에서 날고 있다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베스나는 폭발에서 살아남았고 지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즉시 의식을 잃었고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 후 베스나는 착륙했어요. 추락이라고 해야겠죠?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지역 산림감독원이 비행기 잔해 속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큰 부상을 입었지만 16개월 후에 그녀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심지어 승무원이라는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추락이나 낙하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마 나무와 눈 덕분에 목숨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산림감독원의 영웅적인 행동 덕분이었죠. 감독원은 베스나를 발견했고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사건은 전형적인 우연의 일치였는데 베스나는 애초에 그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 아니었어요. 항공사에서 실수를 해서 같은 이름의 다른 여자 대신 그녀를 비행기에 태운 거였죠. 많은 사람들은 우주가 실수를 깨닫고 베스나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루크 에이킨스입니다. 그는 가장 말도 안 되는 자유 점프를 해냈습니다. 물론 낙하산 없이요. 자, 우리는 7,620m 상공에 있습니다. 4명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중 3명만이 낙하산을 메고 있어요. 낙하산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승무원들입니다. 그들은 루크의 점프를 촬영하고 루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의 발에는 연막탄이 달려 있어서 루크가 구름 사이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5,181m에 도달했습니다. 루크의 속도는 현재 시속 240km이고 맥박은 휴식기 심박수의 거의 3배입니다. 반쯤 내려왔을 때 한 승무원이 루크가 산소 마스크를 벗는 것을 돕습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산소가 적기 때문에 루크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주인공은 다시 스스로 숨을 쉬고 있어요. 1524m. 다른 팀원들은 낙하산을 펴고 루크는 홀로 남겨집니다. 그는 착륙 지점에 접근합니다. 축구장의 약 8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그물로 말이에요. 거대한 기중기 4대 사이에 펼쳐져 있는 그물이었죠. 각 크레인은 특수 조명으로 루크가 완벽한 착륙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상에서 20층 높이에 걸려있는 그물이죠. 루크는 목표 지점의 바로 위에 도달했고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몸을 돌립니다. 3, 2, 1, 터치다운. 착륙? 뭐라고 불러야 하죠? 군중은 열광하고 루크는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묘기는 거의 2년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루크 에이킨스는 이미 18,000번 스카이다이빙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자유낙하는 2.5분 동안 지속됩니다. 잠시 계산을 해보면 루크는 31일 동안 자유낙하를 한 셈입니다. 루크보다 5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건 어때요? 39,012m의 혹한에서요. 이것은 고고도 기구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10km 이상 높이를 비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약 2시간 후 이것은 미래의 기록 보유자인 펠릭스 바움가트너를 성층권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펠릭스는 산소통과 추가적인 난방 기능이 있는 특수 우주복이 필요했습니다. 해치가 열렸을 때 펠릭스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15분이 더 필요했고 그 후 그가 해야 할 일은 한 발을 내딛는 것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출발했습니다. 20초 후 그는 시속 700km라는 엄청난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30초 후에 최고 속도인 시속 1356km에 도달했습니다. 펠릭스는 많은 초음속 비행기보다 더 빨리 날았고 심지어 음속 장벽을 깼습니다. 지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초음속 붐을 듣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음속에 도달했을 때 소리를 내는 것처럼요. 그 소리는 확실히 펠릭스를 놀라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빨리 가고 있었기 때문에 붐은 그보다 훨씬 위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그의 몸에 가해진 힘입니다. 약 1분간의 비행 후에 그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우주 왕복선을 타고 이륙하는 우주 비행사들보다 더 많은 중력 가속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완전히 의식을 잃기라도 하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13초 후에 회전이 멈췄고 그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3.5분 후 그는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대기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죠. 자유낙하 4분 16초. 펠릭스는 낙하산을 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일렀어요. 문제는 그의 바이저가 난방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그는 낙하산을 조금 일찍 폈습니다.
그는 위아래도 분간할 수 없었고 물에 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9분 후 그는 마침내 단단한 땅에 닿았습니다. 그는 몇 개의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자유낙하로 가장 높은 점프, 가장 먼 거리,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음속 장벽을 깨트린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장 높은 점프 기록은 곧 깨졌습니다. 앨런 유스티스는 거의 41,451m 상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밀폐된 우주복과 특수 낙하산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장비도 없이 4만 m 상공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요? 외부 기온은 0도 정도라서 얼어붙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낙하하면서 온도가 영하 55도에 달하게 됩니다. 따뜻한 재킷이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진짜 위협은 산소 부족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 산소 마스크만 있으면 돼요. 따뜻한 우주복과 산소가 있다고 가정하죠.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공기 저항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팔과 다리를 벌리고 가슴을 아래로 향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세요. 이제 여러분은 착륙하기 좋은 장소를 선택할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물은 피하세요. 눈이나 숲을 찾으세요. 장소를 선택한 후에는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루크 에이킨스의 선례를 따르는 게 어떨까요? 등을 돌리고 다리를 가슴에 대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세요. 그래도 여전히 아프기는 하겠지만요. 평생 동안 하나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노력했을 때의 느낌을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앤더슨 형사는 알아요. 경찰로 일하는 거의 30년 동안 그는 많은 수수께끼를 풀었고 수백 명의 강도들을 잡았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걸 도왔어요. 그의 기록에는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건들이 아주 많아요. 25살 때 그는 1년에 한 번 성형수술로 자신의 얼굴을 바꿔온 도둑을 잡았어요. 앤더슨이 30살이었을 때 전 세계의 감옥에서 죄수들이 탈옥하기 시작했어요. 형사는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어요. 38세의 나이에 그는 화산의 입구에서 금지된 단체의 비밀 기반을 발견했어요. 5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죠. 이것들은 50년대에 있던 두 개의 미스테리예요. 비행기 실종 사건이죠. 지금까지 앤더슨은 이 퍼즐의 세부 사항을 훑어봤어요.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너무 어렸어요. 그가 가진 거라곤 추측과 메모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침내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는 다시 이 이야기에 몰입해야 했죠. 그래서 옷장을 열어 이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기사가 실린 오래된 잡지 2권을 꺼냈어요. 첫 번째는 1955년 여름 7월 1일에 일어났어요. 페남 914 편은 61명을 태우고 뉴욕 공항에서 막 출발하려 했어요. 비행기 모델은 더글러스 DC-4였어요. 터빈 대신에 거대한 프로펠러를 가진 만큼 현대 항공기와 달랐죠. 그래서 모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지상 주행하기 시작했고 속도를 높였고 이륙했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플로리다였어요. 비행시간은 3시간이었죠. 파견 근무원들이 레이더로 비행기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펜암 914가 사라졌어요. 교환원은 파일럿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뉴욕은 이걸 플로리다에 보고했어요. 그들도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통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폭풍을 만나면 무전을 통해 알려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락을 닿게 하려고 했던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한 후 대규모의 수색대가 배치됐습니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비행할 때 통신이 두절됐어요. 따라서 항공사는 비행기가 물에 추락했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견해에는 증거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그쪽으로 떨어지면 구조대원들은 떠다니는 잔해들을 발견해요. 객실이나 짐의 일부는 항상 수면 위로 올라오고요. 반면 이번에는 구조대원들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추락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이 재앙에 대해 37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1992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공항. 관제탑은 접근하는 미확인 항공기에 대한 신호를 받았어요. 원래 거기 쓰면 안 되는 거라서 이상했죠. 그 시간에는 예정된 비행편이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관리원과 나머지 공항 직원들은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비행기는 터빈 대신에 거대한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낡아 보였어요. 착륙 후 조종사는 공항에 연락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관리원은 그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요청했어요. 몇 초 후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4명의 승무원과 57명의 승객을 태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출발한 패남 914편입니다. 관리원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공항 직원들은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비행기를 보고 있는지 이해했어요. 이 비행기는 37년 후에 목적지로부터 거의 1995km 떨어진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였을까요? 몇 초 후 놀란 관리원이 마이크를 켜고 말했어요. 지금은 1992년 9월 9일입니다. 아세요? 긴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더니 조종사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안 돼, 치미. 여기가 어디야? 안 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가자. 공항 직원은 유리창을 통해 조종사가 공포에 질려 손을 흔드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엔진에 시동을 걸고 활주로로 비행기를 향하게 했어요. 패남 914는 속도를 높이고 이륙했어요. 관리원은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조종사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비행기는 하늘로 사라졌고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것에 대해 듣지 못했어요. 앤더슨 형사는 기사를 다 읽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빗방울이 유리를 때리고 있었어요. 바깥의 폭풍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묘사했어요. 그는 그 비행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단서가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알기 위해서 앤더슨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야 했어요. 1989년의 또 다른 기사였죠. 1954년의 일이었습니다. 산티아고 항공 513편이 서독 공항에서 이륙했어요. 그 비행기는 18시간 후에 브라질에 착륙할 예정이었죠. 88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구름 뒤로 숨더니 모든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요. 항공교통 관제사들은 조종사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18시간 후 그들은 브라질의 공항에 연락을 했어요. 그 관리원들은 이 비행기의 착륙을 확인하지 못했고 조종사들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수색 작업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패남 914 사건처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비행기는 대서양 위를 비행하는 동안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요. 2년 후 수색 작업은 끝이 났고 산티아고 항공은 그 활동을 중단시켰어요. 1989년 10월 12일 브라질의 공항 관제사들은 레이더에 갑자기 나타난 여객기를 발견했어요. 공항 직원의 질문에 대답도 않고 그저 공군기지 위를 빙빙 돌기만 했죠. 몇 분 후 비행기가 착륙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경사로를 열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조종사들은 응답하지 않았고요. 비행기는 완벽한 상태에 있었어요. 관리원 중 한 명은 이게 35년 동안 행방불명된 걸로 여겨졌던 실종된 산티아고 항공 513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공항 직원들이 비행기에 다가가 문을 열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본 건 충격적이었어요. 경찰, 세관 직원, 의사, 형사, 그리고 다른 공항 직원들이 비행기 주위에 모였어요. 아무도 다음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알려줄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탑승에 있지 않았어요. 그 비행기는 1954년에 사라져서 35년 후에 아무런 손상 없이 완벽한 상태로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앤더슨 형사는 이 이야기들이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패남 914는 1955년에 사라졌어요. 산티아고 항공 513은 1954년에 사라졌죠. 차이가 거의 1년 정도예요. 앤더슨은 머리를 긁적이며 또 다른 작은 세부사항을 알아차렸어요. 두 비행기 모두 대서양 상공을 비행하던 순간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유령성과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죠. 앤더슨 형사는 이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요. 하지만 실종된 2대의 비행기가 그를 어리둥절하게 했어요. 2 기사를 받고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렇지. 해결책은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어요. 2 이야기 모두 같은 신문에 실려 있었어요. 비행기와 교신했던 진짜 교환원은 없었어요. 승객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걸 제외한 어떠한 신문도 이 실종 항공기에 대한 뉴스를 게재하지 않았어요. 마치 같은 이야기를 가져와서 날짜, 장소, 그리고 비행기의 이름을 바꾼 것처럼 보였어요. 네,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모두 가짜였어요. 비가 그쳤어요. 앤더슨 형사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고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또 다른 이상한 가짜 이야기가 기억났어요. 유령 열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1911년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었죠. 100명의 승객들이 자네티 철도회사의 기차에 올랐어요. 그림 같은 산지를 지나 산터널로 들어가 사라졌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기차를 보지 못했어요. 모든 승객들이 실종되었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나타났어요. 더 과거에서 말이죠. 1845년 기록이 있어요. 멕시코시티의 한 무명 의사가 어디선가 그 도시에 나타난 약 100명의 이탈리안들에 대해 썼었죠. 그들은 모두 이상한 옷을 입고 불가사의한 기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이 기차와 과거로 갔던 사람들에 대한 증거나 기록은 없어요. 커다란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어요. 앤더슨 형사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통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1분 후 그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형사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새로운 미스테리예요. 사하라 사막에서 지역 주민들은 27년 전 남태평양에서 잃어버린 거대한 배를 발견했어요. 승무원도 화물도 깃발도 승선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모래 사이에서 나타났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습기 때문에 젖은 진흙이 모래 주위에 형성되었어요. 마치 배가 물에서 그곳으로 텔레포트한 것 같았죠. 완벽해요. 이번에는 가짜가 아니에요. 앤더슨 형사는 모자를 쓰고 사무실을 떠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조종사들이 이상한 소음과 특이한 진동을 알아차렸을 때 비행기는 겨우 25초 동안 공중에 있었어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죠. 엔진 서지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비행 시작 1분 남짓 비행기가 914m에 도달했을 때 2 엔진은 모두 고장나 버렸어요. 처음엔 오른쪽, 2초 후에는 왼쪽. 조종사들은 방금 출발한 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동시에 엔진 재시동을 시도했어요.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아래로 떨어뜨려 수평 비행을 하기로 했어요. 발공할 수 있는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랐죠. 하지만 곧 공항에 도착하지 못할 거란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때 고트루에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행이 시작되기 전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어요. 정기적인 비행 절차에 날씨도 좋았죠. 비행 승무원들은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들이었어요. 8,00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의 소유자인 44살의 덴마크 기장과 3,000시간 근무를 한 34살의 스웨덴 출신의 부조종사였어요. 그렇다면 잘못될 게 뭐가 있었을까요? 비행기 자체는 거의 새 거였어요. 다나 바이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맥도널 더글러스 MD-81이었죠. 1991년 3월 16일에 첫 비행을 했어요. 그 운명의 날까지 항공기는 겨우 9개월 동안 운항되었어요. 122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751편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가는 정기 비행편이었어요. 도중에 이 비행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정차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는 스케줄에 따라 스톡홀름에서 이륙했어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47분이었죠. 하지만 그때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큰일이 난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출발하기 전에 끔찍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에요. 전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그 비행기는 취리히에서의 비행을 끝내고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했어요. 밤 10시 9분이었어요.
비행기는 바깥 게이트에서 밤을 보냈어요. 추운 날씨였죠. 기온이 섭씨 1도까지 떨어진 얼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비행하는 동안 냉각된 거의 2,700kg의 차가운 연료가 여전히 날개에 위치한 탱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객실 밖의 공기 온도가 섭씨 영하 52도에서 영하 62도까지 다양했던 순항 고도에서 비행기가 비행했기 때문에 연료가 차가워진 것이었죠. 취리히에서 시작된 비행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어요. 자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 기술자가 항공기를 점검하러 왔어요. 그 남자는 착륙 장비에서 약간의 진창이 된 눈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조사할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떠날 때 그는 날개의 윗부분을 덮고 있는 얼음을 발견했어요.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날개 위에 투명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얼음층이 형성되었어요. 비행기는 오전 8시 30분경에 게이트를 떠나야 했어요. 출발 1시간 전에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정비사는 일부 얼음이 날개 아래를 덮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날개 위에 얼음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죠. 그는 사다리에 올라 한쪽 무릎을 날개 위에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날개의 앞부분을 만지기 위해 앞으로 구부렸어요. 얼음은 없었고 약간의 질퍽한 얼음만 있었어요. 정비사는 엔진 중 하나에 있는 공기 주입구가 괜찮은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직후 직원들은 비행기에서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1000리터 이상의 얼음 제거액을 사용했어요. 정비사는 비행기의 기장과 상의했고 직원들에게 날개 밑부분의 얼음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결국 거기서 약간의 얼음을 보긴 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날개의 꼭대기에 투명한 얼음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끝낸 후 정비사는 캡틴에게 보고했어요. 다 됐어요. 얼음 제거가 끝났어요. 많은 눈과 얼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깨끗해요. 기장은 정비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비행 사전 절차를 진행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달렸어요. 엔진에 얼음 방지 시스템이 켜져 있었고 어떠한 오작동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몇 승객들은 나중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날개 윗부분에서 얼음이 미끄러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비행기는 지상을 떠나 평소처럼 스톡홀름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륙 직후 간과되었던 얼음 조각 몇 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서 이게 비행기의 양쪽 꼬리 근처에 있는 엔진 팬을 들이받았고 날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치솟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아시는 대로예요. 그러던 중 객실 어딘가에서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페르 홈버그 기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처음에는 뒤 보조석에 앉은 승무원에게 오른쪽 엔진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그녀는 다른 승무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곤 제복을 입지 않은 기장이 조종실로 달려가 자신이 조종사를 도울 수 있는지 물었어요. 부조종사는 그에게 비상 점검표를 주었고 기장은 그에게 보조 동력 장치인 비행기 꼬리 부분의 작은 가스 터빈을 작동시켜달라고 했어요. 홈버그의 조언과 도움은 아주 유용했지만 비행기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에 충분했을까요? 비행기가 270m 상공에서 구름을 벗어났을 때 조종사들은 공항으로 돌아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즉각적인 비상 착륙이 불가피했어요. 보조하고 있던 기장은 승무원들에게 명령을 전달했고 그들은 승객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의 북쪽에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장은 그곳에 가기엔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날고 있는 방향으로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는 훨씬 더 작은 들판을 선택했어요. 그곳은 스웨덴 우플란드에 있는 고트르에라 마을에서 멀지 않았어요. 부기장이 날개를 늘리기 시작했을 때 비행기는 지상에서 겨우 420m 위에 있었어요. 55m 높이에서 선장은 스톡홀름 관제소에 우리는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7초 후 비행기는 나무 몇 그루에 부딪혔고 오른쪽 날개의 큰 부분을 잃었어요. 그때쯤 착륙 기어는 이미 나와 있었고 속도는 시속 224km로 줄어들었어요. 잠시 후 비행기의 꼬리가 땅에 부딪혀 부러졌어요. 비행기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들판을 가로질러 계속 미끄러졌어요.
주 착륙 장치가 들판에 흔적을 남기면서 비행기는 110m를 이동했어요. 어느 순간 비행기는 주 착륙 기어와 앞쪽 착륙 기어를 잃었어요. 동체는 세 부분으로 부서졌고요. 기적적으로 불은 나지 않았어요. 추락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 있고 부품이 들판에 흩어져 있는데 비행기에 탑승한 129명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 어려워요. 기적 같아요. 하지만 이건 또한 승무원의 빠른 대응과 승객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린 덕분이에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 제때의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라고 말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4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승객들이 스스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기적이라는 별명을 얻은 건 당연하네요. 하지만 비행기는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어요. 9개월 된 비행기는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바로 폐기되었어요. 모두가 승무원들의 조치를 칭찬했어요. 착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게 진행됐죠. 특히 급속도로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기장은 훈련 중에 얻은 기술들을 시험해보도록 강요받은 조종사는 거의 없다는 걸 본인도 인정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로 말이죠. 그는 승무원들이 자랑스러웠고 모두가 살아남아 안도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상업용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충격적인 얘기 들려드릴까요? 우리가 전화기를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콘센트에서 전압은 110 혹은 220V입니다. 수십 채의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 전력선은 전압이 10만 볼트예요. 번개가 한 번 칠 때 에너지는 1000만 볼트 이상입니다. 번개의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의 거의 2배예요. 이 놀라운 전하는 빛의 속도보다 절반 정도 느린 속도로 날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번개에 맞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류는 100분의 1초 만에 몸을 통과합니다. 번개는 심장을 멈추게 하고 전체 신경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의식을 잃고 몸이 충격을 받은 상태가 될 거예요. 매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번의 번개가 칩니다. 다행히도 번개를 맞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확률은 약 15,300분의 1입니다. 매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번개를 맞아요. 번개에 2번 맞을 가능성은 훨씬 더 적죠. 그렇다면 일생 동안 7번이나 번개를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 사람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이 설리번입니다. 1912년 버지니아주 그린 카운티에서 7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에서 태어났죠. 로이는 평범한 남자였고 그의 형제 자매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연은 그를 선택했어요. 1936년 그는 쉐넌도어 국립공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35년 동안 7번 번개를 맞았어요. 첫 번째 사고는 1942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강한 뇌우가 시작됐어요. 로이는 화재 감시탑으로 피신했는데 그곳에는 피뢰침이 설치되지 않았어요. 건물에 번개가 여러 번 내려쳤습니다. 내부에서 거대한 불이 시작되었고 로이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가 대피소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때 번개가 그의 발가락을 강타했고 신발에 구멍을 냈습니다. 다음은 27년 후인 1969년 7월이었어요. 로이는 국립공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을 때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죠. 열린 차창을 통해 번개가 그를 쳤습니다. 번개는 그의 눈썹과 속눈썹을 태웠고 머리카락을 살짝 그을렸어요. 로이는 의식을 잃었고 차는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차는 절벽 끝에서 멈췄어요. 15분 후 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1년 후인 1970년 7월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몇 분 만에 구름이 밀려오더니 뇌우가 시작됐습니다. 로이 근처에 있던 변압기가 벼락을 맞았죠.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쳤지만 자연은 그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번개가 그의 어깨를 쳤어요. 2년 후인 1972년 로이는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동안 네 번째로 번개에 맞았습니다.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고 화장실로 달려가 젖은 수건으로 머리 위에 불길을 껐습니다. 그 순간부터 로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악한 힘이 그를 쫓아다니는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또 번개에 맞을 경우에 대비해서 불을 끄기 위해 물병을 들고 다녔어요. 5번째도 국립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1973년이었어요. 로이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순간 하늘에 있던 천둥구름을 눈치챘어요. 겁에 질린 그는 트럭에 올라타고 빨리 달렸어요. 가능한 한 그곳에서 멀리 가려고 운전했어요. 그러다가 폭풍이 어디쯤 오는지 보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바로 그 순간 다시 번개에 맞았습니다. 번개는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관통했고 신발에 불을 붙였어요. 로이는 재빨리 트럭에 다시 올라탔고 물병을 이용해 불을 껐습니다. 1976년 6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이는 마지막으로 번개를 맞은 곳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공원의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다시 폭풍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면서 로이의 손바닥을 쏘았습니다. 6번째 이후 그는 공원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그곳에서 일한 후에 로이는 마침내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요. 번개가 그를 쫓는 것을 멈추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명성을 즐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번개에 맞을까봐 그의 근처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기자들은 로이 설리번에게 스파크 레인저와 인간 피뢰침 같은 별명을 지어주었죠. 물론 그는 이 모든 것을 싫어했고 매우 외로웠습니다. 이런 문제 외에도 그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피해망상에 시달렸어요. 언제 번개에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행히도 그는 유부남이었고 아내는 그를 지지하고 모든 면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로이는 아내와 함께 버지니아의 작은 마을인 둠스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잘못 간 것 같아요. 사고가 없었던 건 겨우 1년이었어요. 1977년 6월 25일 번개가 로이를 다시 강타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동네 연못으로 낚시를 갔어요. 고기는 잘 잡혔지만 하늘은 흐렸어요. 로이는 곧 번개가 칠 거라고 느꼈습니다. 공기 중에 유황 냄새가 났고 그의 팔에 난 털이 곤두섰어요. 그의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번개는 로이의 머리를 때렸고 가슴과 배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차로 달려갔어요. 그 순간 배고픈 곰 한 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그가 잡은 송어를 노리고 로이의 물고기 양동이로 다가왔습니다. 로이는 곰을 쫓아내기 위해 머리카락이 연기에 휩싸인 채 차량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7번째 번개를 맞은 후 그는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고 번개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뇌우가 치는 동안 밖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아내는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아내를 돕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죠. 몇 분 후 번개가 아내를 때렸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 후 두려움과 사회적 외로움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로이를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이 이상한 현상의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과학에 따르면 매번 그것은 단지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수학과 물리학은 여기서 무력했어요. 과학자들의 이런 대답과 함께 로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쫓고 있거나 운명이 그를 벌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아마도 답은 그의 과거에 있는지도 몰라요. 국립공원과 의사들은 그가 번개에 맞은 7번 모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8번째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로이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밀을 베는 것을 돕고 있을 때 번개에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번개가 낫의 칼날을 때렸죠.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 순간 번개가 그의 몸 안에 무언가를 변화시켰고 이후 번개를 더 잘 끌어들이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번개는 항상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선택합니다. 번개가 발생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비, 얼음, 눈, 입자들이 폭풍 안에서 서로 충돌해요. 이 과정은 구름과 땅 사이의 불균형을 증가시켜 구름의 낮은 층을 음으로 충전시켜요. 나무나 땅 같은 아래에 있는 물체들은 양의 전하를 띠게 되고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어내죠. 자연은 전류를 통과시킴으로써 두 개의 반대 전하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도 자연은 로이의 몸에서 전하 불균형을 느꼈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번개에 맞은 걸까요? 게다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사이에는 20년 이상이 흘렀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아마도 로이는 번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었나 봐요.
예측하셨겠지만 로이 설리번은 세계에서 가장 여러 번 번개에 맞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